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티브 잡스 18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개발을 했다. 인터넷과 통신과 PC의 기능이 어우러져 들어간, 그리고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이었다. 키보드까지도 다 화면에 터치스크린 다 집어넣고,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이제 그 스티브 잡스의 어떤 경영 철학과 인생관이 그대로 들어간, 그것이 이제 기술로서 구현된 그런 이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제품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담으로 이제 참고로 이 처음에 터치 스크린을 이제 만들어낼 때도 이 유리 재료 있잖아요. 유리 재료. 그게 이제 일반적인 유리로는 그 터치 스크린 그 느낌이랑 감촉이 구현이 안 되기 때문에 쓰는 인간도 이게 누르는 느낌이 나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정확히 아주 정교하게 화면에 적절하게 인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재료가 되는 유리까지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이제 고심을 했던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유리로는 그게 안 되고, 그렇다고 완전 플라스틱으로 하기에는 너무 수명 주기가 짧고 경박해 보이기 때문에 이제 특수 유리를 이제 초창기에 이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우연히 이제 미국의 한 좀 알려지지 않은 이제 그 유리 회사를 알게 되고, 그 유리 회사를 통해서 과거에 사장되었던 기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1970년쯤에 개발된 기술이 있는데, 그 사장되었던 기술을 다시 부활을 시켜서 돈이 좀 비싸게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이 유리를 아이폰에 채택을 하겠다. 어차피 아이폰의 화면은 이제 앞으로는 폴더폰처럼 밑에 키보드 자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터치스크린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리는 너무도 중요하다. 그러면서도 잘 파손이 되지 않는 그런 유리여야 한다. 기스가 쉽게 나면 안 된다. 등등 해서 이제 그 유리까지도 그런 식으로 맞춰서 이제 작품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 아이폰보다는 원래 태블릿 PC를 먼저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제 구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트북보다는 작고, 그렇지만 이제 아이폰보다는 좀 큰 이 태블릿 PC로 좀 더 정교하고 모든 기능이 이 안에 다 될 수 있게끔, 요 태블릿 PC 하나만 들고 다니면 어지간한 건 다 될 수 있게끔 이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먼저 아이폰을 출시하게 됐고요. 이제 뭐 핸드폰 시장이나 이런 걸 조사를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후속작으로 이제 드디어 아이패드를 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아이패드가 나왔을 때 반응은 의외로 이제 그 예수폰이라 불리는 아이폰처럼 이제 폭발적이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니 그냥 이거 아이폰 사이즈만 늘린 거 아니냐, 뭐가 그렇게 다르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이제 아이폰에서 벌어졌던 하나의 특수한 현상이 이제 아이패드를 살립니다. 바로 앱이라는 겁니다. 앱. 아이폰이 생기면서 이제 인터넷 조회수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 앱이라는 프로그램이 아이폰에 깔리면서 다양한 기능의 어떤 수행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깔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스티브 잡스가 이 앱을 이제 막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내가지고 다운로드 받게 하는 형태를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애플의 어떤 독점적인 어떤 특징이 훼손된다라는 것이 이유였어요. 그리고 이 앱을 자꾸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애플 공화국, 애플 안에서만 독점적으로 놀 게 아니라 어디서든 다양한 프로그램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유로움과 호환성이 이제 보장이 된 그런 폰이 또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때 이제 안드로이드 폰이 나오게 됩니다. 뭐 안드로이드 폰 이름 들어보신 분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어내자, 그리고 독점적으로 애플 안에서 그 애플에서 허용한 프로그램 안에서만 다 돌아가게끔 만들어내자, 이제 역시 이 스티브 잡스의 스타일이 싫어하는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소프트사나 이런 데서는 이제 호환성과 이제 개방성을 강조하죠. 프로그램은 어느 컴퓨터에서든 다 작동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경영 철학이 다른 것이죠. 실제로 이제 빌 게이츠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제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는 만날 때마다 좀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경영 철학이 이제 정반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티브 잡스는 끝까지 빌 게이츠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빌 게이츠는 빌 게이츠도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항상 애플이 뭔가 제품을 낼 때마다 폄하하는 어떤 발언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 회사는 맨날 낼 때마다 디자인만 그럴싸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이팟이라든가 이렇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충격을 굉장히 받았던 어떤 제품들인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는 어쨌든 나중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제 투병사하면서 죽어갈 때쯤에는 노골적으로 인정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의 디자인 감각을 가질 수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포기하겠다 뭐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저렇게 엔드-투-엔드 방식의 회사 안에서 모든 하드웨어부터 프로그램까지 독점적으로 다 하는 방식은 스티브 잡스 같은 CEO만 있을 때나 가능한 방식이다. 그러면서 원래 경영 철학은 우리처럼 마이크로소프트사처럼 어느 기기 어디에서건 자유분방하게 다 이제 프로그램이 다 적용이 되고 호환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빌 게이츠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도 그 쓰레기 같은 경영 철학이다라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뭐 에피소드가 좀 있고요 뒤에. 그래서 아이패드가 어쨌든 처음에는 좀 너무 애매하다. 이걸 어디다 쓰냐라는 어떤 그런 입장을, 그런 어떤 평가를 받다가 점점 그래도 이걸 사가지고 쓰는 사람들의 후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이 6살짜리인데 이 6살짜리 애가 그냥 직관적으로 쓱쓱쓱 여기다가 그림도 그리고 뭐 하면서 이 아이패드를 너무 잘 쓰더랍니다. 라면서 이런 후기도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앱이 생겼다라고 했죠. 초반에는 스티브 잡스가 이 안드로이드 폰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구글사 이런 데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러면서 쟤네들이 또 우리 제품을 베끼고서는 이제 뭐 호환성 운운하면서 우리의 독점 시장을 뺏고 있다라면서 막 싫어했는데, 뒤늦게 어쩔 수 없이 애플에서도 이제 다른 어떤 여러 프로그램 앱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게끔 개방성을 좀 이제 열어둡니다. 그리고 이 앱이 너무 다양해지다 보니까 좀 더 넓은 화면에서 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구동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이 앱이 다양하게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구동이 되면서도 적절한 사이즈를 가져야 되는 것. 그게 아이패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이제 아이패드를 쓰면 쓸수록 열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패드가 직접적으로 또한 사회 문화를 또 바꾼 이제 영역이 있는데요. 바로 도서 출판 문화입니다. 이제 이 아이패드 정도의 사이즈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말 그대로 이북,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책에 대한 내용을 다운받아서 펼쳐서 이 아이패드 안에서 보면 책을 굳이 안 사더라도 이 안에 마치 도서관처럼 몇천 권, 몇만 권을 다 집어넣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브 잡스는 이 아이패드를 근거로 해서 이제는 마치 전에 아이팟 가지고 음반 사업자들과 이제 거래를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도서 출판, 책을 내는 사람들과 거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신문사 역시도 이제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뉴욕 타임즈라든가 이런 것들 어떤 기사 같은 것들도 다 받아다가 아이패드로 볼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계약을 맺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또 이제 스티브 잡스와 이 도서 출판사 그리고 신문사 간에 더 알력이 벌어지는데 어떤 게 있었냐. 앱을 통해서 구독자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구조다 보니까 이제 구독자들의 정보, 모든 정보가 애플사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문사라든가 도서 출판 업계에서는 그 구독자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다 넘겨라. 우리가 책을 만드는데 구독자들의 반응을 알아야 하지 않냐. 왜 우리가 애플이라는 회사를 해서 그 구독자 정보가 다 애플에게 넘어가 버리고 거기에 종속돼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계약을 하는 거래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는 칼자루는 자신이 쥐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아이패드가 점점 그 아이폰만큼 폭발적으로 늘진 않았지만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고, 이 아이패드 안에 이제 모든 자료와 정보가 들어가는 것을 대중들이 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독자들에 대한 정보는 애플이 독점적으로 갖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해 보이는 그런 계약을 신문사라든가 출판사에게 체결을 하게끔 만들고, 당신들은 거기서 적절한 금액만큼만 받아가십시오. 이 제안을 시대의 흐름과 변화 때문에 이제 출판사라든가 이제 신문사에서 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패드의 용도에 대한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애플에서도 자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이제 뚜렷하게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시장에서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느끼게 된 것이죠. 처음에 이제 그 애플이 아이패드를 냈을 때 좀 애매모호했어요. 광고에 대해서도. 그냥 좀 크기가 커져서 화면이 커져서 편리한 것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필했다가 광고 업자들하고도 마찰이 심했고 광고 업자들이 그럼 뭐 다른 걸 뭘 어필하란 말입니까 했을 때 애플에서도 제대로 답을 내지 못하는 이런 묘한 상황이었는데 점점 사람들의 사용 후기가 뜨기 시작하면서 아이패드는 아이폰과는 달리 점점 은은하게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어느 순간인가 이제 대중성을 확보를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중성이 확보된 시점에서 사용 후기들을 보면서 이제 아이패드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술이 교육을 바꿀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아이패드를 사용을 했을 때 그 수많은 학생들이 무거운 책가방을 들어야 될 필요도 없고 이 안에서 공부가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앱이라든가 프로그램 그리고 인터넷 학습 같은 것들이 이 아이패드 안에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번 혁신을 이뤄냈고 사람들을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그런 광고들을 이제 내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팟이 음반 산업을 그렇게 이제 혁신을 일으켰다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아이패드는 교육, 출판, 그리고 신문사에 대한 혁신을 일으키는 도구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